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란다스에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전주영화제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대담은 일반 상영관 GB와는 달리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와 베드나 배우님이 간략한 대담을 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끝나기 전에 시간을 남겨놓고 관객석에 질문을 받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플란다스계를 오늘 이 상영관에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 새천년을 열어젖혔던 영화를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00년 2월 19일에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어느덧? 네, 제가 촬영은 99년도에 했으니까 25년 됐어요. 네. 믿을 수 없는 세월이 지금 흐른 가운데 너무나 과거의 기억을 여쭤봐야 해서 너무 오랜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또 너무 생생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플란다스에게 현남은 사실 좀 잊을만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명작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아마 베두나 배우에게도 그런 좀 반가운 동창생 같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간 연기하셨던 모든 캐릭터와 작품의 각각에 너무나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이 작품의 현남에게만 좀 가지는 애정이 있을까요? 현남과 플란다스에게는 저한테 있어서 그 애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그 저의 데뷔 초기, 제가 98년도에 이제 모델로 데뷔했고 99년도에 그 학교라는 드라마랑 영화 링이라는 영화로 처음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찍은 영화니까 플란다스에게 되게 초기작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 영화나 이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열의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막 배우를 해야지, 내가 연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음악 캠프 MC도 하고 텐텐클럽 DJ도 하고 광기라는 캠퍼스 드라마를 찍으면서 CF 모델로 잘 나가는, 한마디로 좀 그 잘 나가는 신인 그 엔터테이너였는데, 이 영화를 만남으로써 제가 배우가 되고 싶다. 진짜 영화판이라는 데가 이렇게 재밌고 좋은 데구나, 멋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고 연기라는 거를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연기가 정말 재밌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낀 작품이 플란다스였고, 현남이라는 아이도 저는 이렇게 연기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연기해도 되는 건지 몰랐는데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아이고,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캐릭터가 희망을 주고 그런 캐릭터라, 이 현남과 플란다스에게 영화로 인하여 저의 모든 필모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배우 인생이 그때 시작됐다. 그래서 저한테는 애정 그 이상의 고마운 작품이고 고마운 캐릭터죠. 그 놀라운 베드나 배우의 첫 순간, 정말 진정한 첫 순간이라고 할 만한 작품을 오늘 스크린에서 같이 마주하시는 셈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 또래들에게는 너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그 스타였기 때문에 밀레니엄 스타, 새천년을 열어젖히는 강렬한 신인 배우, 이런 수식어가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KBS 드라마 학교를 통해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 플란다스계에 출연했을 당시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인식과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계획과 마음을 세우기 시작한 그 초기 작품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 얽힌 좀 베두나 배우의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아까 잠깐 뭐 열의가 이때 처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디션장에서 졸고 있다가 캐스팅됐다는 일화가 너무 유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닐까, 정말 배우가 졸고 있었던 것을 감독이 발견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좀 무심한 표정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졸다가 오디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를 설명하자면 저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매일매일 바빴고 밤마다 그 텐텐클럽이라는 라디오 DJ를 하려면 적어도 9시부터 이제 SBS에 가서 10시부터 생방을 2시간을 하고 12시부터 녹음을 떠요. 뭐 다른 게스트들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한 4-5시간을 라디오를 하고 아침에는 또 드라마를 찍고 뭐 또 캠퍼스 드라마라서 계속 같이 나와요. 제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주인공들이 계속 같이 나오고 그래서 또 촬영을 하고 주말이면 쉴 수 없이 또 음악 캠프도 하루 종일 리허설, 음악 리허설 무슨 하면서 생방하니까 그래서 한 6개월을 제가 너무나 힘들게 일하면서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오디션을 보러 가래요. 근데 사실 제가 내가 배우라고 생각한다기보다 나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냥 잠깐 반짝하는 잠깐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정말 그때 당시에 무슨 X세대 스타 뭐 이런 거였으니까 이러다가 버려질 텐데 내가 막 그냥 되게 회의적이긴 했어요. 그 일에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졸고 있다가 매니저가 깨워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저 감독님 미팅을 해야 된다,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졸다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계속 그 졸린 눈을 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있었던 거예요. 빨리 나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것이 신선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졸다가 올라갔으니 눈도 퉁퉁 부었고 또 감독님이 좀 너무 어색하니까 제가 그때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목에다가 무슨 음악 들어요? 뭐 이렇게 스몰 토크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제가 저 음악 안 들어요. 이거 그냥 멋이에요. 막 이렇게 그냥 넘기고 어렸을 때 참 애가 좀 그랬죠. 그 모습이 되게 신선했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막 열의에 차서 막 제가 어떤 자유 연기라도 보여주겠습니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런 배우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현남이 같은 감독님 생각하는 현남이 같은 모습 항상 관리사무소에서 졸고 있는 무료해하고 내가 뭔가 진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막 되고 싶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딱 그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저는 무슨 영화 오디션 보러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런 약간 저의 심드렁한 오디션이 끝나고 감독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시나리오를 그때 주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서 애티튜드가 바뀌었죠.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너무 재밌다. 그렇게 바뀐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각본에 대한 인상이 궁금했어요. 99년, 뭐 2000년대 이때 한국 영화계를 잠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좀 배제되던 시기이고 그 이후에 조금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 강아지 실종 사건은 사실 영화로 만들기에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가 싶은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국 영화에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잘 다뤄지지 않는 너무 일상적이고 작은 사건을 소재로 한 아파트 소동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경 자체도 이게 이 영화가 웬만해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신인 배우가 읽기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온 각본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신인 배우의 입장에서 읽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독자의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20대 초반에 어떤 독자였죠. 읽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되게 일관적이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라고 해서 25년 전에 저라고 해서 지금의 저랑 아주 취향이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약간 좀 시니컬한 면이 있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뭔가 그런 성향이 있겠죠. 저는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같으나 어마어마하게 그 신랄하게 어떤 뭔가 비판하거나 약간 그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다. 이거는 기가 막힌다. 좀 되게 이게 코믹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고 좀 소위 그 돌려각이라고 하죠. 이걸 되게 기발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독자로서 그렇게 읽었고 그래서 좋아했던 시나리오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의 관심이 어떤 조화나 아름다움으로 향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부조리, 난장판 아니면 뭐 거대한 무능력의 풍경으로 항상 시선을 두는 작가 감독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골라서 각 장르에 맞는 필터를 씌운 영화를 우리에게 선보이는 연출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 이후에 등장한 모든 봉준호 감독 영화에 좀 뿌리이자 전신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작품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장르를 좀 주무르거나 아니면 소시민들 사이에 좀 뜻밖의 갈등과 추격전을 중심에 둔다거나 그리고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라는 그 초기의 관심사들이 이후에 일관되게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공간을 좀 낯설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현실사회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는 그 작가 감독으로서의 개성이 사실은 이 장편 영화에서부터 다 드러난 셈이고요.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아파트의 공간을 골라냈다는 것, 아파트 관리실, 지하실, 그리고 단지 부근의 경사진 도로를 선택한 것 또한 봉준호라는 감독의 개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신일 감독과 배우가 만났던 현장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상적으로 목격하셨던 봉준호 감독의 순간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후 두 분이 괴물이라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조우하셨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와 감독 봉준호는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감지하신 변화가 그때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당시에는 플란다스에게 때는 저는 사실 저 감독이 인상적이다라고 할 만한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감독님 경험이 별로 없었잖아요. 특히 영화 감독은 링 잠깐 며칠 가서 찍은 게 다였으니까. 그래서 봉 감독님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델이니까 저런 사람이 감독이구나라는 모델이 돼준 사람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이런 거구나. 감독이란 이 정도로 지독한 거구나. 처음 느낀 감독님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되게 좋았던 기억은 지금도 그런 경험은 봉 감독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프리 때 매일매일 사무실에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때 검증받지 못한 신인이었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한 번도 검증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는 배우를 이제 자기가 주연 배우로 쓰니까 매일매일 그 영화사 사무실에 나와서 적응해라 이 영화에 그렇게 매일 부르셨는데 어느 날은 그 삼청동 쪽에 가회동 그 당시에는 가회동이 지금의 가회동처럼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사실 되게 부자 동네고 좋은 빌라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좁은 골목길을 데려가셔서 저기가 현남이가 사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를 몰입시키는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딱 내가 사는 곳은 내가 그 캐릭터가 돼서 사는 곳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그 한마디로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어떨 거라는 것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학교를 갔을 거고 이 길을 따라서 출근했을 거고 뭐 그런 작업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괴물에서는
이미 이제 살인의 추억을 지나왔으니 맞죠? 살인의 추억 다음 작품인가요? 마더 다음 작품인가요? 살인의 추억 다음이 아마 바로 괴물이었을 텐데 이미 되게 노련해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감독님이 뭔가 원래도 차분하시지만 정말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짜 화가 날 만도 한 상황에서도 더 여유로워지고 뭔가 그때부터 벌써 이미 굉장히 젊으셨지만 거장의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괴물은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플란다스의 개를 만들 때 얼마나 젊은 봉준호와 정말 얼마나 어린 배두나가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인가를 생각하면 이 작품이 정말 두고두고 너무 마음 안에 명작으로 자리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현남이 배우가 이렇게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준 가장 강렬한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비결이라는 게 무엇이었을지 너무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봉준호 감독의 좀 공감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가이드도 있었을 테고 뭐 정말 최대한 나로서 현장에 존재한다라던가 여러 가지 배우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그렇다면 이 영화 이후에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추구하는 방식도 어떻게 바뀌어갔을지도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그 노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배우에게 있어서 노메이크업이라는 건 발가벗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요즘은 다들 마트 갈 때도 화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카메라가 빅클로즈업을 잡을 때도 내가 이제 정말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다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다 보세요. 나는 그냥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 첫 노메이크업 영화가 이제 플란다스의 개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심지어 제가 21살이었을 거예요. 한국 나이로 21살 맞나? 그때 피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피부 좋은 걸 또 너무 뭐 광채가 난다고 막 쉐이딩으로 쉐이딩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검은틱틱하게 만들어가지고 현남이를 만든 건데 옷도 그 노란 후드티를 다 사포로 문질러서 많이 낡게 만들어서 정말 입고 자게 하고 왜냐면 이제 무릎도 나오고 뭐 팔꿈치도 나오고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낡고 편안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하면 저도 처음 느낀 건데 사람이 카메라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 정말 내려놨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너무 편해지면서 그 정말 본연의 저의 자세 뭐 접혀 있는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장미랑 현남이가 그 좁은 데서 막 삐대면서 누워 있는 장면 이런 것도 너무 편안하게 나와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제가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으니 내 자신이 그냥 나오는 거죠. 저의 원래 모습, 제가 원래 그렇게 잘 접혀 있고 삐대는 걸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노 메이크업을 해야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온다. 전 그 이후로도 굉장히 즐겨하고 그때 운이 좋았죠. 제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아주 데뷔 초기에 그걸 깨달았으니 아직까지도 화장에 못 지우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못 경험했으면. 근데 좀 빨리 경험했죠. 지금 머릿속을 하나 탁 스치고 가는 장면은 가장 최근에 다음 소위에서 목격했던 얼굴인데 거기에서도 그 자기보다 어린 세대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상의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어른의 자세로 해결해 주려는 정말 동분서주하게 뛰던 그 얼굴, 불그락푸르락해지던 그 얼굴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현남하면 그 노란 후드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피규어가 있으면 정말 가지고 싶다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은 그 아파트에서 모두가 노란 후드티를 입고 막 축하라고 응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결연하게 후드티에 그 스트링을 쪼여매는 그 표정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디테일이었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후드티가 있었기에 그냥 한번 땡겨본 장면일지,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봄테일이라는 별명대로 뭐 두나 씨 이 스트링을 한번 땡겨주시죠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을지 궁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의상 피팅을 할 때 후드티를 입어봤어요. 이제 맨투맨도 있고 뭐 후드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제일 잘 어울리냐를 봤겠죠. 근데 후드티가 제 기억에 회색 후드티였는데 노란색으로 바뀐 건 이제 나중이었고, 회색 후드티를 입고 제가 모자를 쓰고, 모자를 써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후드를 둘러쓰고 이렇게 좀 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상 피팅 사진으로 이제 남겨놓고 감독님 그걸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나중에 노란 후드로 바뀌고 나서도 제 생각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여기서 점 매는 점 매고 열의를 다지는 제 기억으로는 그림 콘티로도 똑같이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되는 아예 그림 콘티로 나와져 있는데, 감독님이 아마 의상 피팅을 할 때 그게 모습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아예 그걸 그렇게 매번 현남이가 막 나서는 장면에서 쓰신 게 아닌가. 원래 감독님이 디렉팅 주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가 즉석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캐릭터로서 만들어낸 무언가를 또 날카롭게 포착한 감독의 유연성이 더해진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한 정말 전 한국 영화 최고의 비운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당시에 배두나는 결과에 낙담했을지, 아니면 아니 이 좋은 영화를 세상이 몰라본다, 세상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하네,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이었을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셨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이게 안 드는 정도인지도 몰라. 그 정도로 뭐 박스 오피스에 제가 관심 있게 이게 지금 잘 되는 편이구나, 아니면 망한 거구나,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몰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가슴이 아픈데, 왜냐면 무대 인사조차 정말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저희 첫 개봉 무대 인사조차.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람이 없는 건지도 몰랐어. 관객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막 신나게 무대 인사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진짜 슬펐던 건 낙담을 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고 좋은 영화니까 뭐 나만 자랑스러운, 전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자랑스러우면 됐지 이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괴물이 개봉할 때였어요. 정작 제가 플란다스에게 다시 회상하면서 마음이 조금 애틋했던 건, 플란다스에게가 금요일날 개봉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전야제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영화가 개봉할 때 전야제를 해요. 그 전야제가 몇 개 관인가? 아니다, 좀 절반 관인가 이런 데서 밤에만 먼저 개봉을 했나 봐요. 근데 이미 전야제에 플란다스에게 전체 스코어를 이겼어. 훨씬 이겼어요. 괴물이 몇십만 들었을 거야 아마 전야제 때. 이제 개봉도 전날인데. 근데 딱 그러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죠. 이미 막 예매율도 넘어졌고 괴물은 이제 완전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가 돼서 스텝 배우들은. 근데 저는 갑자기 그때 플란다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흥행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흥행이라는 게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플란다스에게는 그러면서 조금
너무 불쌍했던 거구나. 그걸 나중에 왜냐면 똑같은 감독님이고 저도 이제 그때 똑같은 감독님이랑 작품을 했던 건데 나한테는 플란다스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웃기고.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도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다시 생각한 작품. 10년 아니구나. 2005년이었구나 괴물이.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거는 그 영화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제대로 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한국 영화계 안에서 그게 발표되고 시간이 들고 다시 재발견되기도 하고 관객들이 거기에 의미를 더하는 순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도 하고 가려졌던 진주를 발굴하기도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영화의 가장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봐주는 관객 또한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그 봉준호 감독 영화의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엇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 영화 속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은 의도와 결과가 계속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남도 물론 엇박자를 내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모두의 좀 실패감이라는 것이 봉준호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죠. 승자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실패담 같은 이야기인데 얘기를 들어 생각해보면 현남의 인터뷰는 잘렸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인터뷰가 끝내 방송을 타지 못했고 노숙인은 범인으로 단정이 돼버리죠. 그리고 경비원은 그렇게도 원하던 보신탕을 손에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윤주는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끝내 그 얼굴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소동의 끝에서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식의 패배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이후에도 그 말끔한 해피엔딩이라는 장르적인 봉합을 보여준 적이 없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인 특징이 여기서도 다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남 역시 늘 이렇게 충돌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인물을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괴로울 것 같기도 한데 좀 의연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배두나 배우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 의연한 편이신지 아니면 좀 괴로워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하네요. 현남의 경우에 비추어서. 저는 엄청 의연한 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도한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란다스에게도 저는 완전 와 대박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고 시나리오 읽을 때 고양이를 못하게도 마찬가지고 북선나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한 번도 제가 흥행이 안 되고 작품성만 좋은 영화를 선택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 그리고 뭐 잘하려고 했던 일이 막 되게 욕먹는 일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의도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근데 또 그걸 오래 기억하지도 않아요. 네, 되게 의연해요. 그게 뭐 어떻게 뭉치는 일인데. 네, 그리고 안 됐네. 전혀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네, 그래서 현남이랑 좀 현남이는 근데 저보다는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술도 퍼먹고 막 볼따고 빨리 가지고. 오히려 현남보다 실제 내가 좀 더 의연하다. 제가 좀 더 무심하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의 진짜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경험했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배우로서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되게 믿어요. 전화위복이 항상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는. 의도대로 되는 일이 없었지만 그것이 언젠가 그게 빠르면 1년 아니면 길면 10년, 20년 안에 그게 안 돼서 더 좋았던 내가 의도대로 안 돼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의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남이도 사실은 텔레비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나중에 그때 나왔으면 후회했겠다라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위복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영화가 끝난 이후에 현남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현남이 이후에 무언가 즐거운 일이 가득가득 생기는 삶을 살았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남이 너무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그 장난 전화에서 너무나 성심성의껏 대답하면서 옷을 막 입을 만큼 정말 테레비에 내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캐릭터이기도 한데 대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사소한 전리품이 이소동의 끝에 현남에게 남게 됩니다. 일단 무말랭이가 있죠. 그 유서에 아주 장엄하게 쓰인 무말랭이가 현남에게 남았고 또 신발 한 짝이 현남에게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장미가 날라차기로 발차서 남겨준 것들 이런 것이 남았는데 실제로 촬영이 끝나고 현남이 아닌 배두나 배우에게는 어떤 전리품들이 남았는지 궁금해요.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남았죠.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배우는 좀 다른 의미의 배우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저 영화 배우 배두나라고 불리고 싶어요라고 한 첫 작품이니까 그래서 진짜 영화 배우가 돼 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약간 흥행 참패 배우가 됐고 장난이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외국으로 많이 이제 나가서 일도 해봤잖아요. 뭐 일본 영화도 2004년도부터 찍고 그리고 미국 영화도 찍고 프랑스 영화도 찍고 이렇게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플란다스에게는. 네, 플란다스의 개가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를 부른 감독들이 있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또 감독들이 있고 하니까 플란다스의 개가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는 고마운 작품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리품 저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정말 물질적인 걸 보자면 사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전리품은 저 노란 후드티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보통 영화 끝나면 소품팀이 다 수거해 가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엔 특히 뭐 넷플릭스면 넷플릭스가 가져가죠. 네, 근데 그리고 나중에 막 경매로 쓰이잖아요. 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언제 한번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세요. 그 노란 후드티가 어떤 상태로 걸려 있을지. 근데 마지막 장면은 생각할수록 좀 미스터리한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늘 드는데 마지막 장면에 현남과 장미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거울로 햇빛을 반사하는 놀이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 왜 의아하고 좀 미스터리한 장면처럼 느껴지냐면 이전까지 현남의 여정과 소동을 보면 이 관객이 앉아있는 자리를 사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당연하죠. 영화 속에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만큼은 무언가 관객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적극적인 말걸기를 하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저 좀 새롭게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둘러싼 배두나 배우만의 해석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예전과 비교해서 그 장면의 인상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는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해석하지 않고 찍는 스타일이어서요. 예. 전 진짜로 제가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시키면 해요, 그냥. 그래서 감독님이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반사를 시켜달라 했던 디렉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선 했고 그걸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빛을 주는 것 같고 되게 따뜻하고 갑자기 현남이가 되게 나한테 말 거는 것 같고 좋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지 그 당시에는 감독님이 이쪽으로 쏘라고 하니까 쏘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딱히 감독님들 시키는 것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지 않아요.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유퀴즈 나오셨을 때 컷을 안 하면 움직이는 걸 배우로서가 아닌 배두나로서 움직이지 못해서 다리가 뜨거워지는 것도 막 참고 계신다고 했던 그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컷을 안 하면 참긴 참아요. 저 진짜 내가 숨이 넘어가지 않는 한은 어떻게든 참으려고 참아요. 저 때는 특히 플란다세이 같은 거 필름 시대. 네. 그 필름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NG를 내면 제가 돈을 몇십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필름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저 테이크를. 그래서 그 NG, 특히 감독이 컷을 하기 전에 내가 컷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테이크를 못 쓰게 한다라는 거는 신인 배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 NG 내면 죄송합니다 360도 돌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저는 그런 세대 한 10년 일한 거거든요. 코리아 때까지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저는 운 좋게 디지털로 되게 늦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컷하기 전에 내가 컷을 하거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를 잘 못했죠. 네. 그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기에 충무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배우들에게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현장이었을지 뭐 지금 디지털 현장이라고 해서 좀 더 뭐 옅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옅어요. 진짜 혹시 디지털 필름을 찍는 배우분들이 계시다면 당신들의 노고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릴이 돌아갈 때 릴이 돌아갈 때 계속해서 진짜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여담이지만 필름으로 카메라를 돌리던 시절에 진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가 생각해보면 그 해외 영화제에도 필름 릴을 보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항공 배송으로 보낼 때 뭐 DHL이 파업하면 제 시간에 필름이 도착을 못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웃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상 과정에서 날아가기도 그렇죠.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또 필름이 유실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그 새천년을 건너오신 배두나 배우와 함께 지금 진짜 여러 시대를 겪으신 네. 배우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간단한 거 드리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시 할 수 없는 전제이긴 한데 그냥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는 걸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깔고 만약에 지금 다시 플란다스에게 각본을 받고 현남을 다시 연기하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절대 못하겠죠. 네. 저 때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저거는 연기를 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저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한 2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씻어낸다고 해도 그 타성이 젖어 있을 거고 나만의 방법이 생겼을 거고 왜냐면 저희가 하는 훈련이라는 게요. 배우들은 계속 감독이 뭘 원했을 때 그것을 내가 빨리 도출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울어달라고 하면은 오케이 어떻게 그 결과를 내지? 그럼 막 저희가 막 상상을 하고 막 백스토리를 막 그 캐릭터가 슬픈 그 에피소드를 막 상상해서 막 어떻게든지 그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도출해 주는 거를 저희는 가능한 한 시간도 돈이니까 빠른 시간에 감독님이 원하는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저도 알게 모르게 기술을 잘 거고 기술자는 현남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저런 매력이 안 나올 거예요. 저런 날것에 진짜 한 번도 저런 그 기술을 가져본 적 없는 연기 기술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했을 거고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제가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도 저 때보단 때가 탔겠죠. 그래서 저렇게 순수하게 못해낼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드린 부분인데 그 시기마다 그 배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에 한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쭉 세월을 따라서 시간을 쌓아가면 관객들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재미와 보람이라는 것이
감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배두나 배우가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초기 때의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은 또 그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네, 이렇게 배두나 배우님께서 아예 이렇게 초창기에 찍으셨던 영화인 것도 사실 지금 알았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그쵸? 어제 네. 찍으신 것 같아서. 네, 찍고 올라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놀랐던 건 이분은 이렇게 20몇 년 전부터 이런 연기를 해오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되게 새롭기도 했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 작품을 통해서 연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연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걸 느꼈던 어떤 순간이 있으셨던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걸 느꼈던 순간이요. 근데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플란다스에게 찍을 때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그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는 정말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나대로 있으면 되는, 내가 하는 리액션이나 배두나로서 느끼는 그러니까 캐릭터들마다 사실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놀래는 것도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놀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근데 정말 저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 어떤 내가 자기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 전작들은 제가 뭔가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TV 드라마니까 당연히 또 그리고 뭐 그동안 했던 역할들이 막 아웃사이더 그 전에 플란다스에게 전에 했던 역할들이 학교에서 제가 그 맨 뒤에서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맨 뒤에서 이렇게 만화책만 보고 있던 아웃사이더 뭐 이런 역할, 그리고 광기에서도 막 되게 힙한 아웃사이더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멋있어야 되는 역할이어서 되게 멋있는 척을 했어요. 막 이렇게 멋있는 척을 했는데 그 멋있는 척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표정을 안 지어도 되고 네, 관객들한테 내가 어떤 기분이다를 설명해주지 않아. 가령 내가 지금 따분해 이거를 얼굴로 설명 안 해도 되고 슬퍼, 기뻐 이런 거를 할 필요 없는 거. 그런 영화 매 순간 사실 플란다스에게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었고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실 때인가? 제가 할머니 누워 계실 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현남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직 있죠? 아직 있겠지.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 할머니를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되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정말 모르겠는 얼굴로 뭐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얼굴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은 제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대로 나왔는데 말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때 플란다스에게 보고 느꼈다는 게 연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인데 내가 굳이 배우가 뭔가 연기를 하지 않아도 맥락상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관객의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플란다스 얘기를 보니까. 근데 연기를 정말 모를 때
정말 가만히 있는 장면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관객들은. 그래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정말로 연기를 많이 안 했어요. 저도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많이. 네. 나중에 봉준호 감독님 만나면 여쭤봐야겠네요. 왜냐하면 배우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모니터를 보고 있던 현장에서는 어머 우리 배우 연기 천재 아니야 웅성웅성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연기 천재 그 장미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쭈구리였죠. 네. 고수희 배우님은 이후에 또 친절한 금자씨로 많이들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테죠.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뒷줄에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와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변화한 것과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님의 요즘의 취향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음악이든 뭐 책이든 어떤 것인지.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근데 저는 거의 다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뭐랄까 내가 연기하는 방식도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사실 25년 전 저 때와 지금과 별다를 바가 없고요. 그것도 비슷하고 작품을 선택하는 어떤 나만의 직관적인 느낌?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물론 저의 그 세계가 확장됐겠죠. 이 신인 때 25년 전과 비교해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다채로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블록버스도 해보려고 하고 뭐 시간 나면 유튜브 예능도 나가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경험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는 일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라는 거는 특히 시나리오 같은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취향이 있고요. 그 취향이 바뀌지 않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비슷해요. 취향이. 네. 내가 이런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설명해 주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떠먹여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나한테 되게 다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여백이 없는 것을 제가 잘 못 견디고 막 그런 취향이 되게 일반적이고요. 아직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변한 거는 얼굴뿐입니다. 목소리도 좀 변했죠. 제가 예전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어려서 왜 이렇게 낮아졌지? 무슨 일이지? 예, 그런 생각하는데 외모랑 이런 것들은 변했을 수 있고 조금 더 때가 탔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 취향. 또 아까 뭐 취향 물어보시잖아요. 최근에 좋아하는 거, 최근에 취향은 최근에 어떤 영화 취향이요? 아니면 음악 다 뭐였지? 뉴진스 뉴진스랑 아케인이라고 아세요? 아케인이라는 만화 영화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의 OST를 항상 듣고 다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항상 귀멸의 칼날 예, 그런
그런 취향이고 먹는 거는 요즘 다 뭐죠? 약과 장인 약과 좋아하고요. 네, 그러네요. 저희한테 시간이 조금 더 남은 줄 알았는데 마무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황급하게 자리를 안타깝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많은 질문들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베드나 배우님이 플란다스의 개가 나를 이런 곳으로 배우의 길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써주셔서 그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 플란다스의 개가 더 좋은 곳으로 베드나 배우와 함께 동행하기를 너무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일찍들 영화를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아침 10시 영화라고. 왜냐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게 영화제에서 가능한가? 영화 보러 전주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5년 전 영화로 저를 GV로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저도 25년 전 영화로. 근데 전주 저도 오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네 좋아요 갈게요 했지만 25년 전 영화를 보러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끔 회자돼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틀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그런 영화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저는 배우로서 정말 잘 살았고 운이 좋다. 특별히 뭔가 선택받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함께 해주신 베드나 배우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주영장에서 주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